아까도 말씀을 들으셨지만은 뇌졸중의 증상은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입원을 해서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돌다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옆에 분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러냐. 서로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뇌가 굉장히 스페이스가 작은데 그 조그만 뇌에서 우리의 모든 고의적인 기능과 운동, 사고, 무슨 모든 판단, 기억력이 다 일어나는데 뇌혈관이 여러 군데가 있고 또 터지는 부위가 비교적 많이 있고 막히는 부위가 많이 있지만은 그게 다 다릅니다. 그게 따라서 다 증상도 다르고요. 그게 따라서 또 치료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재활 치료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고 그래서 각 환자분마다 저희가 기대하는 회복 정도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예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걸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어디까지 앉으실 수 있는가 식사는 하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게 맞춰서 치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뇌졸중이 오면 어떤 증상이 나오는가 아까 다 보셨죠. 그래서 이제 재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시죠. 그래서 다 어떤 분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증상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불행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중에서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가 계속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같이 보죠. 우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만지는 것을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절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걷지를 못하시고 손을 못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말씀 자체를 알아듣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잘 알아는 듣는데 단어를 끄집어내지를 못하시고 말씀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따라하는 능력이 떨어지시는 경우도 있고 또 대개는 이제 혀로 이제 근육이 많기 때문에 혀 자체에 가는 근육이 약해져서 혀 짧은 소리를 어느 정도는 조금씩 다 하시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특정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은 삼키는 거를 못 하셔가지고 보통 우리가 콧줄이라고 부르는 거를 끼고 계신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고요. 소대변을 잘 못 가리시고 그 다음에 실조라는 거는 중심을 잘 못 잡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손해나 뇌간에 뇌졸중이 오셨을 때 이런 증상이 많이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경직이 오게 됩니다. 이제 뻣뻣하게 되죠. 관절이 뻣뻣하게 되고 걸으실 때 보면은 팔이 올라붙는 경우도 있고 다리도 조금 잘 안 굽혀져서 돌려서 걸으셔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 인식의 장애. 본인이 뇌졸중이 걸린 것 자체도 잘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어느 쪽인지 오른쪽이 어느 쪽인지 잘 모르고 어떤 특정 부위에 뇌가 다치셨을 때는 왼쪽을 본인이 의식적으로 보시지 않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누워 있거나 아니면 보시면은 왼쪽은 전혀 안 보세요. 그래서 차가 왼쪽에서 와도 시야가 안 보이는 건 아닌데 그쪽의 왼쪽은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시기도 많이 넘어지시고 교통사고 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 초기에는 이제 헛소리 같은 거를 많이 하시죠. 벽에 뭐가 이제 기어다닌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또 의심을 많이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고 계속되시면 이제 혈관성 치매도 되실 수 있고 시야 장애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아프신 데가 없죠. 특히 이제 어깨가 많이 아프시고 시리고 저리고 그런데 이제 그런 아프신 것들이 저희가 우리 보통 겪는 아프신 것들과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훨씬 지속적이고 더 아프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뇌라는 게 어떤 신경, 통증이나 모든 감각을
중계하는 게 그쪽으로 다 뇌에서 모여서 또 얼로 전달이 되는데 그런 부위가 망가지게 되면은 어떤 감각이 와도 모든 거를 통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만 스쳐도 실이 되거나 관절을 움직여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통증을 느끼지 않을 것도 통증을 느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엄살이라거나 아니면은 그냥 막연한 대개는 이제 어느 정도 뇌졸중이 오시면 조금 그 어리광이 된다고 그러죠. 조금 어린애처럼 되는데 그렇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제 계속적으로 못 걸으시는 경우에 이제 욕창이나 뭐 관절이 굳을 수 있고요. 또 걸으시다가도 이제 중심이 많이 안 잡히기 때문에 골절 같은 게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변줄 갖고 있으면 이제 염증 같은 것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요도형 같은 것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시던 뇌졸중의 위험 인자들은 계속해서 치료를 해가야 되겠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재발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다 재활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리치료를 하고 작업치료를 하고 언어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다니시면서 재활치료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10%는 저절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다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럭키한 경우죠. 아주 행운인 경우고 10%는 아주 처음에 크기가 크고 위치가 안 좋고 그러셔가지고 예후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앉아 있는 게 목표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앉아 있는 것도 안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10% 정도 되세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상담을 하게 돼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막연한 기대를 갖고 모든 분들이 이제 다 걸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걸을 수 있는 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요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막연히 재활치료를 계속 함으로써 이렇게 좋아지기를 기다린다는 것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대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환자분들을 돌보다 보면은 재정적으로도 많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소요가 되고 또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효보, 효자들이 다 있어서 다 수발을 들을 수가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또 암만 자식분들이 많아도 다 직장에 다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막연히 이제 병원을 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막연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예를 들어서 안 되면은 그게 맞춰서 간병인을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면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의논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80%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뇌졸중이 오신 후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왜 재활치료가 필요하느냐? 뭐 이유는 한 가지죠. 재활치료를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나중에 그분이 환자분이 하실 수 있는 예후, 걸을 수 있다거나 앉으실 수 있다거나 그 정도가 다 다르지만은 그 나름대로에서는 예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원숭이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일부러 이제 뇌졸중을 똑같이 만들고 재활치료를 안 하면은 이 손을 지배하는 뇌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지만은 재활치료를 계속하면은 이 손을 담당하는 부위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우리가 진짜 뇌를 자기가 평생 동안 10% 정도 사용한다고 그래요. 뭐 아인슈타인 정도 되면 한 20% 정도 사용했겠죠. 나머지 80%는 아직도 우리 의사들이 뇌에서 어떤 부위를 담당하는지 잘 모르는 부위가 많고 그 남은 부위에서 어느 정도 기능을 대체하는 기능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은 있다고 봐요. 그런 기능을 최대한도로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이 오시면 언제 재활치료를 시작을 하느냐? 이제 보통은 이제 생체 징후가 안정되고, 그러니까 혈압이 안정되고 더 뇌졸중이 진행되는 양상이 없으면은 재활치료를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좀 힘이 돌아올 때까지 관절 운동만 하면서 이제 그 반사가 돌아오고 힘이 조금 돌아오기 시작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지 그거는 보면서 이제 경과를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관절 운동부터 하는 시기를 보면은 바로 48시간 이내에 재활 치료가 시작이 되겠죠. 재활 치료를 하는 도중에 이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나름대로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첫 3개월 내지는 첫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은 좀 예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신경학적으로 회복이 첫 6개월 때 대부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직후에 바로 며칠 내에 되는데 보통 10일 내에, 열흘 내에 자기가 돌아올 수 있는 기능의 50%가 돌아온다고 봐요.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요. 그다음에 대개 3개월 내에 90%가 돌아옵니다. 나머지는 한 6개월까지 천천히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비 정도가 심하신 분일수록 조금 천천히 돌아와요. 그래서 대개 6개월까지면은 눈에 보이는 회복은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은 이제 신경학적인 손상이고요. 이때 재활치료를 받으면 가장 효과적이고 이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요 나머지 크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기는 환자의 노력과 그 또 반복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을 해볼 때 어린아이들이 뇌가 다친 것이 없죠. 이제 뇌가 이제 새로운 회로가 생성이 되는데 처음에 걷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1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걷게 되고 쥐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걷게 돼요. 왜냐하면 뇌가 작고 기능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손동작 같은 거는 더 어렵겠죠. 그렇지만 어떤 부위가 망가지고 남은 부위로 아니면 아까 그 손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이 넓어지게 하려면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배 같은 거를 이제 쿠바 같은 데 가면은 입담배를 많이 말잖아요. 그럼 입담배를 많이 마는데 처음에 입담배를 마는 사람이 취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한 하루에 10개 못 말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연습을 하면 다른 말로 해서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열심히 받으면은 나중에는 말하면서 전화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수천 개를 말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효과는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기능적 효과는 환자의 노력과 그 옆에서 얼마나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되는 속도는 다 다른데 대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달에 대부분 50%가 오고 50% 이상이 오고 석 달째 90%가 다 되지만은 좀 정도가 심한 분들은 6개월, 1년까지도 조금씩은 좋아지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6개월까지 아주 본격적인 치료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치료를 관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치료에 임해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회복의 예측 인자, 얼마나 회복이 될 것인가 본인이는 최초의 마비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4배 내지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변이 어디에 생겼느냐, 얼마나 크게 생겼느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가를 이제 보는 초기에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 결과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색이냐 출혈이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 처음에는 출혈이 조금 심해 보이기는 하시는데 나중에 예후는 훨씬 좋은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지주막하 출혈 이런 경우에는 기능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으신데 뭐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조금씩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별과 나이 크게 차이는 없다고 그러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재활 치료가 조금 늦어지는 경향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뭐 당뇨가 아주 심하시다거나 혈압이 같이 있으시다던가 그래서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기가 좀 힘든 조건이 되시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다 예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가 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담배 많은 거를 예를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뭘 하고자 해서 하는 거하고 그냥 건성건성 하는 거하고는 배우는 속도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 지지를 열심히 해주시는 거하고 안 해주시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환자분 가족들이 이제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어쨌든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일찍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치료를 하는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대개 이제 저희가 환자분 상태를 여러 가지로 이제 파악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의학적 또 신경학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그다음에 예후는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이제 가정 형편은 어떠신가, 이제 뭐 거리는 어떠신가, 또 누가 돌보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장기적인 이분이 이제 과연 어디까지 기능이 회복되고 어떻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 달 동안에는 어떻게 하고 요번 주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재활치료팀이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수시로 목표 달성 과정을 점검해 나갑니다. 그래서 재활치료팀은 아시다시피 의사가 있지만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가 있고 병동에 간호사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임상심리사, 사회사업실, 그다음에 영양사, 가정간호팀, 진료지원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의를 해서 한 환자분들에 대한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엇으로 치료를 하는가? 대개 이제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재활의학은 이제 물리치료하고 작업치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의학과에 가면은 제가 먹던 혈전 예방약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다 드립니다.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고요. 의사로서 해야 되는 건 다 하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운동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환자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을 같이 처방을 하는 경우 있고 치매 예방, 그다음에 인지 기능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약물 치료를 하고요.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주사 치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물리치료, 운동치료는 보행 이동 동작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물리치료 하면은 그냥 우리가 찜질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치료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운동치료로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이제 손동작은 이제 작업치료로 이제 많이를 합니다. 그래서 손에 대한 거는 이제 작업치료를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 경우는 이제 이 작업치료를 굉장히 좀 재미없고 우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제 하는 게 아주 어린애처럼 그런 단순한 동작을 연습시켜 드리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인지 치료나 언어 곤란에 대한 치료를 이때 같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초기에는 이제 그 좋은 자세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케어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병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시켜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직이 있기 때문에 자주 굳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괜찮은 손으로 이렇게 계속 그 운동을 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있을 때 이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보시는 분들이 이게 옮기시다가 허리가 다치시고 또 같이 이제 연세가 같이 있으시기 때문에 간병하시는 분이 아프시면은 환자분들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죠. 같이 건강하셔야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 환자분들 이렇게 앞으로 끌어내시고 이제 환자분 어느 정도 기능이 되시면은 앉혀드리고 다리를 이렇게 사이에 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이 괜찮은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왼쪽으로 세워드려서 괜찮은 쪽을 축으로 이렇게 돌려드리면 아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환자분이 이렇게 손을 감아주시면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 옮기시는 방법을 숙지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행 훈련을 하게 되는데 하는 스텝 단계는 조금씩 다릅니다. 대개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어지럽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상에서 연습을 하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장비를 갖고 걷기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혼자서 지팡이를 짚고 걸으시고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혼자 일어나는 것까지 이제 연습을 이제 단계적으로 하게 되는데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하실 수 있는 단계가 조금은 제한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손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작업치료실에서 하게 되는데 꼭 작업치료실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집에서도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때는 일단 많이 쓰도록 해주시고 점점 어려운 단계로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바둑알을 옮기실 정도가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잘 되면은 더 작은 단추를 옮기시던 거나 옮기는 거를 하던가 아니면 쌀알을 옮기는 거를 하시던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언어 치료는 언어 기능은 우리가 마비보다는 조금 늦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순서가 대개는 6개월부터 이제 천천히 더 많이 회복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하는 게 회복이 되다가 따라하고 말하는 기능의 순서로 보통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거 반드시 이런 건 아닌데 대개는 이렇게 되고요. 역시 반복 연습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혀 짧은 소리는 이거는 우리가 실어증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어증은 언어 기능 자체를 뇌에서 망가져서 언어 기능 자체를 잃은 것이고 혀 짧은 소리는 근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이제 언어 치료실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킴 장애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병실에서 드시면은 이제 병실에 계실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대개 먹어야 기운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먹지 못할 단계인데 마음대로 드시게 하셔가지고 폐렴이 걸려서 이때 생기는 폐렴은 우리가 감기 걸려서 생기는 폐렴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때 음식물이 들어가는 폐렴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폐렴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물을 삼키실 때 사례가 자꾸 들되거나 음식물을 삼키고 나서 이렇게 젖은 목소리, 쉰 목소리를 하신다는 거는 목젖에 뭔가 물이나 뭐가 묻었다는 거거든요.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수한 검사, 비디오 투시 검사라는 걸 하고 괜찮은 거를 확인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때에도 여러 가지 단계식이 있습니다. 단계식을 밟아서 식사를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래도 저래도 안 되시는 경우에는 위루술이라고 그래가지고 튜브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위에다가 튜브를 장치하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변, 대변 못 가리는 문제인데요. 소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는 이제 우리가 소변을 못 가린다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어떻게 대처하실지를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 또 누워서 소변을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다 방광이 비워지지도 않아요. 어려워요. 연세가 드시면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잘 생각하시고 또 이러한 그 방광에 뇌졸중이 생기시면 방광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는데 그보다는 대부분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 의사 표현을 하셔도 옆에 막상 뭐 다인실에 계시는데 찾아서 없을 때 소변 실수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도 소변줄을 계속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빨리 뽑아드리고 염증이 생기거든요. 빨리 뽑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소변을 보시는 훈련을 하게 해드립니다. 보통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마다 계속 소변을 보게 해드리면 언젠가는 시간을 맞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변도 마찬가지고요. 배변을 보실 때는 일정 시간 동안 배변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식사 후 30분 마사지를 같이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시간이 조금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간단히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장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잘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와 함께 여러 가지 인지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뻣뻣한 경우에는 보통 그거를 무조건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초기에는 뻣뻣한 것이 걷는데 도움을 더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를 안 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보고 아주 심할 때는 보톡스라는 주사를 맞기도 하고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 같은 경우에는 회복되는데 조금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이 있지만은 어깨 통증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에 여러 가지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은 뭐 정상적으로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누가 생각해도 이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드리고 항상 좋아질 수 있다고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치료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걸으셨더라도 넘어지시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알고 계시는 한 분의 엑스레이 사진인데 넘어지셔서 골절이 되셨어요. 골절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관절 치환술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또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밑에다 또 수술을 받고 이렇게 많이 넘어지십니다. 그래서 특히 퇴원하시고 초기에 넘어지시지 않도록 잘 환경을 잘 해주시고 댁에서도 의자 같은 거를 많이 놔주셔가지고 그냥 땅바닥에서 바로 일어난다가 넘어지신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비춰서 가족들이 얼마나 치료에 협조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예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환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 여러분들도 같이 희망을 갖고 재활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하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좀 지겨운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